늙은 할멈.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았고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지. 그래서 여길 찾아온 거야. 물론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희망에 걸어보고 있어. 어쩌면 누군가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주절거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난 뉴브런스윅주 레스티고시 카운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이 지역은 아름다운 숲과 강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시원한 산악지역이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명성에 걸맞게 굽이치는 언덕, 황금빛 해안, 울창한 숲은 여름에 하는 탐험을 즐겁게 만들지. 하지만 상당히 북쪽에 위치해 있어 초가을에는 꽤 시원해지는데 바로 그때 내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말했다시피 난 작고 친절한 마을에서 자랐고 귀신 들린 집이나 도시전설 같은 건 많지 않았어. 하지만 한 마을 건너 도로 따라 몇 마일 떨어진 곳엔 한 여자의 귀신이 출몰한다는 오래된 빅토리아 시대의 저택이 있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12살 무렵부터는 유령이나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 먼저 우리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대해 설명할게. 그 귀신은 지역 아이들에게 늙은 할멈 또는 비명 지르는 여자로 알려져 있어. 이게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소리 지르는 할매라고 멸시하며 그걸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봤지. 이야기의 디테일은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 1800년대 어느 겨울 지역에 폐렴이 돌았던 적이 있었어. 감기와 독감 같은 다른 질병들도 발생했었지. 그 해는 춥고 눈이 많이 내렸고 모두가 집 안에 하루 종일 웅크리고 지냈었어. 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지. 당시에 열악한 위생과 원시적인 의학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마을에 단 하나뿐인 의사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늦추려고 애쓰느라 엄청나게 바빴고 그는 마을 외곽의 큰 집에 살고 있던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퍼붓는 눈과 살을 내는 바람을 헤치며 그곳으로 향했어. 이 가족의 역사는 이미 충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집주인은 몇 년 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어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는 새 어린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망쳤어. 그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어느 미국 도시의 빈민가에서 수레자로 산다는 거였는데 어느 도시였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 이 이야기는 내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걸 뿐이라 디테일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랄게. 아무튼 폐렴이 돌기 시작할 무렵 새 아이들은 남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었던 상냥한 노부인인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어. 지역 의사가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 외곽에 있던 그 집으로 갔을 때 그는 가족한테 질병의 징후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가족들에게 마을에 질병률이 높고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런 외딴 집까지 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지. 의사는 그 집의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에 만족했고 집에 머무르는 한 질병에 걸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의사는 자기가 마을 환자들로부터 이 가족한테 병원균을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였지. 의사 자신은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 춥고 황량한 날 가족을 방문했던 때 모종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했던 거야. 그는 그 후 일주일 정도 마을의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그 주에는 매일 눈이 내렸어. 기록상 가장 혹독한 겨울 중 하나였었지. 하지만 의사는 약속을 지켜 가능한 한 빨리 할머니와 새 아이가 사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갔어. 길 위에 두텁게 쌓인 눈을 헤치고 걷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고 해. 적어도 눈보라는 마침내 멈춘 후였지. 의사는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다시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어. 또다시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지. 문이 잠겨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떻게든 들어갔고 정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 그는 먼저 부엌으로 걸어가서
식기와 오래된 음식들이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던 것을 보았어. 가구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이제 매우 걱정이 된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어. 그곳에 놓인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흔들의자에는 그 상냥한 할머니가 앉아있었지. 그러나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흉측한 몰골로, 물집과 낭종으로 뒤덮인 피부는 창백한 회색이었고 툭 튀어나온 눈은 흐릿하며 콧구멍은 벌어져 있었지. 그러나 아마도 가장 끔찍했던 것은 입이었을 거야. 할머니의 아래턱은 불가능한 각도로 벌어져 있었어. 세월에 누렇게 변하고 닳아버린 몇 안 되는 남은 이빨은 이제 푸르스름하고 쪼그라든 잇몸에서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었지. 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만졌고 할머니는 얼어붙어 있었어. 심하게 앓다가 돌아가신 게 분명했어. 불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 한기가 돌게 된 집은 할머니의 병든 시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지. 의사는 일어나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아이들을 소리쳐 불렀어. 아이들 방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푸르스름하고 움직이지 않는 두 개의 형체를 발견했지. 그는 울면서 아이 중 한 명을 소생시키려 무의미해 보이는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반면 안도했어. 아이는 동상에 걸려 있었고 아팠지만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나 오빠에 비해 운이 좋지 않았던 여동생은 할머니만큼 딱딱하게 얼어 있었어. 셋째 아이는 실종되었어. 눈보라를 뜨고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도중에 얼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 살아남은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지 못했어. 다행히 그 아이는 간호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결국 그 작은 가족한테 치명적인 질병을 옮긴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의사에게 입양되었지. 그 낡은 집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 어쨌든 이게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내 늙은 할멈과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앞서 말했듯이 나는 12살쯤 되었을 때부터 이 유령을 포함한 모든 유령을 믿지 않게 되었어. 하지만 10대 후반에는 오컬트와 초자연적인 것에 매료되었지. 여전히 그 어떤 것도 믿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렇듯이 무서움을 즐겼어. 좋은 공포 이야기를 들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을 정말 좋아했었거든. 안타깝게도 친구들 중 누구도 나랑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았어. 당시에는 특정 연령이 지나면 그런 동화 속 이야기들을 믿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되었고 내가 살던 마을은 전반적으로 꽤 친절한 곳이었지만 일부 어린 양아치들은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놀리거나 두들겨 패곤 했었거든. 고스트 헌팅 취미와 무서운 이야기를 수집하는 취미는 날 약간 겉돌게 만들었어. 하지만 자기랑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놈들은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니까 놀림은 그다지 신경 쓰이진 않았지만 유령이 나오는 장소를 보러 갈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거란 사실은 좀 실망스럽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6살이었을 때 나는 버스를 타고 이 유령의 집이 있다는 근처 마을에 가기로 했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알지만 난 정말 귀신 같은 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 난 유령에 있어선 항상 회의론자였지. 하지만 으스스하고 버려진 장소를 탐색하는 건 좋아했고 내 안의 일부는 항상 초자연적 현상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어 했었어. 요즘 사람들은 그걸 도시 탐험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그거랑 미적지근한 고스트 헌팅이 섞인 거였지. 어쨌든 이건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첫 번째 탐험이었어. 버스를 타고 30분을 간 다음 목적지에 도착해 내렸어. 누구에게도 길을 묻진 않았어. 그 이야기를 골백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그 집이 있는 거리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 그 집은 버치우드로의 끝에 있었어. 게다가 쪽팔리게 마을의 그 유명한 유령의 집은 어디인가요? 하고 묻고 다니고 싶진 않았으니까. 마을 중심부, 즉 번화가라고 할 만한 곳을 돌아다녀보니 그다지 작진 않았지만 북적이지도 않았어. 버치우드로라고 적힌 거리 표지판을 보았고 그 길을 따라 현대적인 건물들을 몇 블록 지나고 다음으로 오래된 건물들을 지나 마침내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포장도로는 자갈길로 바뀌었고 난 한숨을 내쉬곤 계속 나아갔어. 손전등을 가져왔지만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기에 아직은 필요 없었어. 계속 걸어갈수록 길은 점점 더 울퉁불퉁해졌고
저물어 가는 해와 점점 더 빽빽해지는 나뭇잎들이 좁은 길을 어둠으로 뒤덮었어. 그러나 손전등을 꺼내기도 전 나무들이 다시 적어졌고 크고 낡은 2층 집이 눈앞에 나타났어. 이때쯤엔 지평선 위로 희미해지는 주황빛만이 보였고 저택은 사실상 실루엣만 남아있었지. 이 시점에서 약간 불안해졌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어. 난 무성하게 높게 자란 풀뿐만 아니라 관목과 어린 나무 몇 그루까지 돋아있는 마당을 걸었어. 집에 가까이 가자 집이 더 선명하게 보였지. 집 정면 한가운데에 경첩에 매달려 있는 문 한 짝이 보였어. 한때 현관에 포치를 이루고 있던 자네가 그 아래에 썩어가고 있었고 문 위에는 작은 차양이 위험할 정도로 아래로 휘어져 있어 언제든 무너질 것 같았지. 차양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만 남아있었어. 집 외부는 페인트 칠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부분도 벗겨지고 금이가 있었어. 창문은 대부분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중 하나만 판자로 막혀 있었지. 집은 확실히 오래되어 보이긴 했지만 200년 동안 버려진 것 같진 않아 보였어. 만약 그랬다면 집이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는 그 노인이 죽은 후에도 누군가 한동안 건물을 유지했다가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어. 문으로 향해 현관의 잔해를 올라가자 등골이 오싹해졌어. 전에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이번은 달랐어. 두려움 그 이상이었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 나는 그 느낌을 편집증으로 치부하고 낡은 나무 문을 밀었어. 문은 이미 반쯤 열려있었지만 문 틀이 휘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다시 세게 밀어보니 녹슨 경첩이 부러지는 큰 소리가 들렸어. 문 전체가 휘청거리다 바깥쪽으로 넘어졌고 난 내 쪽으로 넘어지는 문을 점프해서 피해야 했어. 그리고 난 먼지를 털고 안으로 들어갔지. 이제 햇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오래된 가구나 바닥에 난 구멍에 걸려 넘어질까봐 극도로 조심했어.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춰보니 나는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커다란 복도에 있었어. 끝에는 계단이 있었고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이 방들이 원래 무슨 용도인지 알기는 어려웠지. 전부 다 드러난 나무 들보, 오래된 쓰레기, 바닥에 떨어진 벽체 조각, 거기에 곰팡이 냄새까지 뒤섞여 어지러울 뿐이었어. 한 방의 선반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바닥엔 깨진 병이 여러 개 있었지. 나는 천천히 계단으로 가서 오르기 시작했어. 계단이 낡고 썩어 있는 데다 무기가 실리자 크게 삐걱거렸기 때문에 긴장되었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꼭대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어. 2층은 1층과 비슷했지만 바닥은 훨씬 더 뒤틀려 있었어. 언제든 발밑이 무너져 2.7m 아래 파편 더미 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불안하게만 만들었지. 하지만 어쩌겠어. 나는 멍청하고 겁없는 아이였는걸. 나에게 있어서 포기하고 집에 간다는 건 죽기보다 더한 것 같았어. 10대들의 생각 방식은 때때로 이상하다니까. 탐험을 하다가 욕실을 발견했는데 너무 오래되어 보이는 거야. 집 전체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식 파이프, 고풍스러운 변기, 그리고 작은 장식용 다리가 달린 욕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이했었어. 욕조 안을 들여다봤다 거기서 어둡고 붉은 얼룩을 발견했을 땐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피목욕이었지만 곧이어 아마도 녹물 자국일 거란 걸 깨닫고 웃음을 터뜨렸어. 다음으로 들어간 방은 정말 불길했어. 그게 이야기 속 아이의 방이라는 것을 거의 즉시 알아차렸는데 작은 침대 2개와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왜인진 모르겠는데 그 애들 사이즈의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어. 곰팡이가 피고 좀먹은 유가 침대를 깔끔하게 싸고 있었고 위쪽은 약간 접혀 있었지. 아마도 이 집을 마지막으로 관리하던 사람이 그대로 두고 간 것 같았지만 나한텐 그게 너무 으스스했어. 불과 몇 시간 전에 누군가 아이들을 위해 침대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았거든. 그러나 반면 아기 침대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내가 용감하게 느껴졌다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어. 그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집을 탐험할수록 커져만 갔었거든. 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었어.
하지만 말했듯이 난 겁쟁이처럼 도망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고 마음을 가다듬어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싸웠어. 돌이켜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다른 침실들은 거의 비어있었기 때문에 위층에는 그다지 흥미로운 것은 없었어. 대부분의 가구는 오래전에 치워져 있었고 그 후로 20분 정도 더 위층에서 시간을 보낸 후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던 그때 위층에 있는 아이 방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1층의 모든 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젠 정말 떠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고집스러운 부분이 나를 막았었지. 작고 특이할 것 없는 방 몇 개를 지나갔지만 별다른 것은 찾지 못했어. 하지만 그러다 아직 보지 못했던 방들 중 하나에서 난 그 할머니를 보았어. 이건 아직도 생각하기도 힘들고 타이핑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 기억이 너무 생생해. 지난 6년 동안 그날 밤 본 걸 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떠올리고 있네. 그 광경은 조금도 흐릿해지지 않았어. 젠장,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모퉁이를 돌아 새로운 방으로 들어갔는데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치면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 죽은 할머니의 얼굴. 맹세하는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난 그게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 피부는 얼룩덜룩한 회색에 곳곳이 검게 변해 있었고 주름과 갈라진 틈이 드러난 살갗을 온통 뒤덮고 있었지. 눈은 튀어나와 있었지만 마치 얇은 막으로 덮인 듯 새하얗고 아래턱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벌어진 턱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마치 턱이 빠졌거나 아예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거든. 벌어진 입엔 작고 뾰족한 이빨이 몇 개가 있었고 그 사이로 부풀어 오른 혀가 보였어. 헝클어지고 얼룩진 흰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할머니는 간절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게 자신을 이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보였지. 내가 제대로 본 건 얼굴뿐이었지만 상체도 살짝 보긴 했거든. 확신할 순 없지만 주름진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 같아. 무언가의 꾸러미, 어린 아이만한 크기에. 난 그걸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비명을 질러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마지막이기도 했던 것 같아.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감싸버리는 공포의 감각에 대해 알아? 너무 강력해서 감각이 마비되는 동시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극도로 의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공포 말이야. 너희 중 일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달렸어. 손전등 없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집 안을 달렸어. 문지방 몇 개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혔지만 놀랍게도 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기억해냈던 것 같아. 약 10초 만에 밖으로 나왔거든. 그리고 난 달빛의 도움을 받으며 그냥 계속해서 달렸어. 정확히 내가 언제부터 비명 지르는 것을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 마을 외곽을 보았을 때 나는 흐느끼고 있었어. 불이 켜져 있는 첫 번째 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드리자 당황스러운 기색의 남자가 문을 열었고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지.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오는 바람에 지쳐가지고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 마을로의 내 미친 듯한 질주는 내 몸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과 멍들을 남겼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된 나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써야 한다고 말했어.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날 부엌에 있는 전화기로 안내해줬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나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갔어. 아버지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엔 몇 주가 걸렸어. 아버진 내가 버려진 집에 침입한 거에 엄청 화를 냈고 오늘날까지도 내가 늙은 할멈을 정말 봤던 거라곤 믿지 않고 있어. 그러든가 말든가 나 같아도 안 믿었을 거야. 몇 달이 지나서야 다시 푹 잘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난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했던 그 망자의 불쌍한 얼굴에 대한 악몽을 꿔. 처음 그걸 봤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었지만 내 꿈속에서 그 얼굴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어. 그 외 중요하거나 충격적인 일에 대한 기억은 평범한 기억보다 훨씬 생생하다고들 하잖아.
맞는 말인 것 같아. 난 죽는 날까지 그 얼굴을 기억하게 될 거야.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야. 밤에 그 할머니의 집에 들어간 운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거든.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인터넷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 검색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난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마을 정육점. 20살에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내가 되어봐. 작은 마을의 식료품점 겸 정육점. 마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 대대로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중이야. 주인이 매니저를 겸하고 열려있는 날엔 매일 출근해. 소름 끼치는 노인네였는데 친절하긴 하지만 상당히 이상했고 언행도 상당히 이상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좋아했어. 그가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나누어주곤 했거든. 또한 그는 가게 위층에 살고 있었어. 이야기에 따르면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지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그를 떠났다고 해.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육점과 냉장실 뒤편에는 거대한 자물쇠가 달린 금속 문이 하나 있어. 문이 열린 걸 본 적이 없고 누가 물어보면 그는 사적인 용도로 쓰는 창고일 뿐이라고만 말해. 하지만 그건 그 집 전체에서 냉장고를 제외하고 유일한 철제문이고 위아래가 고무로 밀봉되어 있기까지 해. 그래서 거기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문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문들을 만들어내곤 했지. 그중 주된 소문은 그가 아내와 아이를 그 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지하실에 가두었다는 것이었지. 건물의 구조를 볼 때 그게 방이라기에는 엄청나게 작았었으니까. 문 앞 바닥도 문을 여는 흔적으로 달아있기도 했었고. 나는 매번 일할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문 옆에 들러 귀를 기울여보곤 했어. 내 일상 루틴 중에 하나가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마감을 하고 있던 때 나랑 다른 직원 하나가 청소를 하게 된 채 노인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난 밤마다 하던 문 엿듣기를 했어.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들어. 마치 말소리 같아. 유리잔을 집어와서 대봤지만 별 효과는 없어. 그러다가 소리는 멈춰. 그 후 1년 넘게 매일 확인했지만 매번 조용할 뿐 단 한 번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일은 없었어. 거기서 마지막으로 일하기 얼마 전 냉동고에서 고기를 꺼내던 내가 그 문이 아닌 더 안쪽에서 큰 쿵 하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작은 비명소리가 들려.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 문 앞까지 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서 나를 발견하곤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일하러 돌아가라고 말해. 그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정육점 안팎에 머무르며 이상하게도 나한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다음 교대 근무 때 그는 날 계산대를 보게 만들었고 난 다시는 정육점 쪽에 배치되지 않았어. 내가 여기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도 말이야. 약 일주일 후 그는 적자 때문에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날 해고했어. 그 후 난 이사를 갔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친구를 보러 돌아갔을 때 그 가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 아직도 난 밤중에 거기 몰래 들어가 자물쇠를 부수고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 설령 그게 그 노인을 깨운다고 해도 말이야. 뭐가 들어있었게? 미주리 북부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나. 지하실이 있는 아주 오래된 2층 집에서 살았어. 구조가 이상했어. 텅 빈 창고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작고 낡은 방들. 오래된 벽난로가 있고 그 옆엔 흙바닥을 가진 지하의 땔감 저장고로 이어지는 작은 나무문이 달려있었어. 그 집은 맨날 뚜둑거리거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어. 낡은 집들이 다 그렇지 뭐. 내 방은 지하실로 가는 길고 좁은 계단 바로 위에 있었어. 사촌이 벽을 들이받은 후로부터 물이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지하실엔 가지 않았어. 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를 듣곤 했었어. 내 침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 내 방 구석 천장 환풍구에 얼굴이 있던 게 기억나. 매일 밤 불이 꺼지면
노인의 얼굴이 나타나곤 했었지. 말도 안 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 네가 부모님 방으로 도망갈 때면 날 따라 고개를 돌렸고 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불 밑으로 숨곤 했지. 엄청 티가 났겠지만. 매일 밤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나를 해칠까봐 그가 화낼 법한 화제는 피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은 없었어. 그저 거기서 날 지켜보기만 할 뿐. 그거랑 또 쓰레기 봉투 남자에 대한 악몽을 반복해서 꿨던 것도 기억나. 꿈속에선 지하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걸로 시작해 검은색 쓰레기 봉투로 뒤덮인 구부정한 형체가 나타나 봉투를 부스럭거리면서 천천히 다가왔어. 내가 집 안 어디에 숨든 그 형체는 날 찾아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었어. 항상 목류병에 걸려 있었고 언제나 아팠고 헛것을 보곤 했었지. 그러다 갑자기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된 후로부터 내 어린 시절은 평범해졌어. 최근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이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엄마는 나를 엄청 진지하게 바라보며 나에게 항상 그 집을 싫어했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어. 그 집은 1900년도 초에 유사과학을 가르쳤던 한 병원 근처에 지어졌었어. 그리고 건설 쪽에서 일하는 사촌이 최근에 집 근처 도로를 파헤치다가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거야.